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지원실의 이성희입니다. 오늘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교육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동안 카이아 에듀 교육을 이제 매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제 목소리나 이름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이제 카이아 에듀 교육 진행자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 연구비 관리 교육을 좀 담당하게 되었고, 네,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유혁상 선임연구원님께서 워낙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고 가셔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요. 어, 사실 이런 연구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규정이나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가 재미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좀 딱딱하고 지루한 면이 있더라도 과제 수행하시면서 연구개발비 사용하시는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잘 이제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연구비 사용 관련해서 또는 오늘 이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강의 내용 다 안내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교육 자료는 저희가 지난 4월에 제2회 카이아 에듀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용어의 수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 말고는 전체적인 이 파워포인트의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고 이제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제 위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은 크게 6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부터 제 끝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까지 총 6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 계상 그리고 네 번째 챕터인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이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바로 남겨주시고요. 예.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저희 유혁상 선임연구원께서 연구노트 이제 관련 강의하실 때 올해 21년이 굉장히 연구개발 혁신법이 이제 시행이 된 시기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공동관리 규정에 어떤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었는데 올해 21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시는 것처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이런 연구개발비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 개발비를 우리가 어떤 단계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을 때 규정을 기준으로 총 6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계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연구개발비, 우리가 연구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비라고 부르는 이 연구개발비는 규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라고 아주 당연한 정의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짧고 당연한 정의이지만 이게 연구개발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게 기본이고 이제 연구개발 과제 를 시작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연구비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사용 기준에 따라서 연구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과제로 선정되시고 나면 아마 협약이 체결되고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나 이제 민간 부담 연구개발비 같은 것들을 이제 납부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각 기관별로 이제 잘 사용하시고 어떤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구입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이제 지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비를 사용하시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때는 실제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 연구비 사용 실적이나 증빙 관리,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모든 관리는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이제 저희 국토부는 이지바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지바로를 통해서 연구비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나 5단계는 이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매년 연차 협약을 아마 연차 협약을 체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신 후에 정산도 매년 하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혁신법에 따라서 이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 협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 협약은 어떤 협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계가 길게는 3년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혁신법부터는 단계가 종료되고 나서 사용실적,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이제 정산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그때는 요 4단계에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보고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매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이제 단계가 종료되고 나서 어떤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제 회수된 정산 회수금을 다 모아서 이제 정산 회수금에는 물론 사용 잔액이나 뭐 부당 집행 금액 그리고 이자 반납액이 포함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모아서 저희는 국토부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연구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수행기관에서는 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그런 증빙 자료에 대해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 중에서 이제 연구개발비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요 밑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말하는 연구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예요. 저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규정에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정부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이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서 이것은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민간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은 이제 1번이나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또는 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구매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 현금과 현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크게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나 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는 설명이 됐지만 제 뒤에 계산 기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관 형태별로 이제 어떤 퍼센티지로 지원을 하고 부담을 하시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 관련해서 이제 요 과제에
를 구성하는 연구개발기관 체계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과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관, 공동, 위탁으로 구성된 것을 과제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제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이제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 개의 과제가 모여서 어떤 총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구성할 때는 보통 한 개의 주관 기관에 총괄 기능을 부여한다. 이제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서 챕터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한 연구 개발비 계상 부분이에요. 제가 이 앞전 페이지에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와 민간 부담 죄송합니다.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는 이제 각 조건별로 이제 지원이 되거나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만약 연구개발 기관이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지원을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중견기업인 경우에 70%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5% 이하로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관이 만약에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관이 이제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부담 금액의 15% 이상이고 중견기업은 13%, 참여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10%로 부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현물로 이제 부담이 허용되는 그런 사용 용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 이제 세 부분인데요. 가는 이제 참여 기업 소속의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실 수 있고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기술 도입비, 연구 재료비는 현물로 부담이 허용이 되는 그런 사용 용도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연구 개발비 어떤 계상 내용 중에서 연구 개발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이제 계상 한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계속 어떤 법령이나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제 뭐 재미있는 동영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개발비는 이제 크게 연구 개발비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지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를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접비라는 것은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가능한 비용이고요. 간접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 과제로는 이제 직접 산출이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어떤 국가 R&D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모두 다 과제와 이제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직접비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또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되고 간접비 같은 경우는 그게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상 한도가 있냐?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이제 계상하실 때 연구 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에서 이제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는 이제 건너뛰고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정 직접비의 10% 이내로 이제 계상을 하시게 됩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정 직접비라는 것은 직접비에서 현물, 위탁 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수정 인건비라 직접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 활동비에도 이 계상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연구 활동비 이제 뒤에서 어떤 사용 용도나 기준을 따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연구 활동비 중에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비의 40% 이내로 계상하신다. 그리고 이제 연구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수당은 이제 참여 연구원들한테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규정에서는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 인건비의 어떤 정의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현물은 포함하지만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이제 뭐 학생 인건비나 미지급 인건비를 이제 포함한 것을 수정 인건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위탁 연구 이 협약의 주체인 어떤 주관 기관에서 이제 계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산출을 하시느냐. 간접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정 직접비에 어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고시로 내놓는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접비 계산 기준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간접비 그 고시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간접비 비율을 수정 직접비에 곱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 간접비 고시 리스트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 영리 기관은 10%, 대학은 5% 범위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항목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입니다. 제 앞에서 직접비에는 이제 7가지 항목이 있고 간접비에는 3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학생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원 또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도 인건비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를 이제 계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인건비에는 어떤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 그리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연구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인데 만약에 이 학생이 학교와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인건비와 유사하게 이제 본인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본인이나 기관 부담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 대학교인데 통합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으로 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학생 인건비를 적립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제 연구에 필요한 어떤 연구 장비 또 시설들을 구입, 설치, 임차,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뭐 부대 비용도 다 이제 포함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련된 비용이고 만약에 과제가 연구 인프라를 조성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과제라면 그 관련된 비용도 연구 장비, 시설 장비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연구 시설 장비비의 사용 기준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어떤 장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미만이라도 이 장비가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를 연구시설 장비 종합 정보 시스템인 제우스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에서 이제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제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뭐 생산해서 자산으로 등록된 연구시설 장비를 자산 등록가로 이제 계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연구시설 장비비를 통해서 어떤 구입하신 장비는 반드시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임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재료비입니다. 네, 연구 재료비는 이제 연구에 필요한 어떤 시약 재료, 뭐 관련 부대 비용들, 그리고
만약에 과제 수행을 위해서 어떤 관리 시스템의 운영비가 필요하시다라면 그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시 제품이나 시작품 이때는 이제 자체 제작과 외부 제작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연구 재료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사용 기준은 네, 연구시설 장비비와 좀 유사하게 이제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 이런 생산한 자산으로 등록된 장비, 뭐 시험 제품이나 설비들을 자산 등록가로 현물로 계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연구활동비 부분인데요. 연구활동비에서는 크게 네, 사용 용도를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부터 이제 그 밖의 비용까지 좀 9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 있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그 밖의 비용에 어떤 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아마 수용비나 수수료 이쪽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 밖의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사용 용도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사용 용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연구자분들이나 네,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 강의 내용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용 기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는 것은 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이에요. 이제 저희 연구 노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출원 등록 유지하는 비용은 간접비의 성과 활용 지원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 연구활동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앞쪽에서 그 계상 한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축적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한 뭐 전문 이제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좀 더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구활동비에서 이전 규정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 연구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뭐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예전 규정에서는 아마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혁신법 제정부터는 반드시 연구활동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구매를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활용비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사무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실 운영비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 지원비 이제 계상 불가 항목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직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일 거고요. 그리고 밑에 그 밖의 비용에 이제 주간 연구기관이 위탁정산 수수료를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예전에는 수용비 수수료로 계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지바로상에 이제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탁 연구기관의 매출 부가세도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은 연구수당에 대한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수당에서 정상 과정에 불인정 금액도 이제 크진 않지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심히 보시고 계획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제외한 어떤 책임 연구자
또는 연구자, 그러니까 참여 연구자, 학생 연구자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고요. 사용 기준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미지급 인건비 총액이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당연히 명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정 인건비가 이제 협약 체결 당시보다 이제 변경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계상하시는데, 단 처음에 그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하신 내용 그 금액보다 증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수정 인건비가 적용이 되더라도 증액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연구수당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우리 과제에 참여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과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여도 평가를 하셔서 지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사용 금액은 한 사람의 연구원에게 이제 70% 이상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 계산식에 따라서 이 초과한 비용만큼 불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접비의 이제 마지막 항목인 위탁 연구 개발비입니다. 위탁 연구 개발비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이제 다른 기관한테 위탁을 할 때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주관 연구 기관만 이제 계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앞에 계상 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비의 40% 이제 초과 계상은 불가능하시고, 이제 사전 승인을 이제 받으신 경우에는 네, 원래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연구기관에서 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위탁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이런 연구비도 모두 이제 시행령이나 저희 고시에 따른 이 사용 기준에 다 준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정산 기준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항목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 사용 기준에서 이제 마지막인 간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접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연구 지원비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는 대학교에서만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지원금은 비영리 기관만 계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용 기준을 한번 보시면, 네, 뭐 이렇게 사용 기준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연구실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이제 계상을 하라고 하는데, 뭐 관련 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계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접비를 사용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앞쪽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직접비 집행 비율이 이제 어쩌다 보면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직접비를 이제 많이 못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비율만큼 또 사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저희 공통 계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비나 간접비의 이 계산 기준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필요한 금액을 이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연구개발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상 불가 항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반드시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상하셔서는 안 되는 항목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는 계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류나 유흥성 비용, 그리고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 계상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비용을 현금 현물로 나누어서 중복 계상하시거나 아니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중복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네, 뭐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뭐 어떤 사람한테 학생 인건비도 주고 뭐 그냥 인건비도 지급하시는 경우도 안 되고요. 물론 이 사람이 신분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은 인정은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붉은 글씨체로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저희가 보통 내부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발기관 내부 또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 내부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은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고 이 네모 박스 이쪽에서 예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우리 기관이 어떤 과제 수행상 어쩔 수 없이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예외 사항인지 아닌지는 이제 각 기관별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상 불가 항목 마지막은요. 이제 영리기관인데 이제 계열사 같은 걸로 이제 법인이 다 분리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인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어떤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은 내부 거래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본은 이제 연구개발비는 이제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한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개발계획서에 이제 작성하실 때부터 이제 명확한 이제 어떤 기준 사용 용도에 맞춰서 계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이 이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는 기관 형태별로 연구 개발비를 이제 어떻게 계상하시고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앞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제 세 번째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 기준에서는 기관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인건비부터 마지막에 간접비까지 어떤 내용의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정부 출연기관이나 대학이나 기타 비영리는 거의 유사한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리기관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나 상이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눈여겨서 봐주셔야 하고요. 이제 인건비를 계상하실 때 정부 출연기관이나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 연구자나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를 현금으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은 예전 규정에서는 참여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것을 참여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건비 관리를 했는데 이제 혁신법부터는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의 정의는 정부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해당 과제에서 연구비로 지급받는 어떤 금액 이것을 이 연구자의 연급여로 나눈 것 네, 이것을 저희가 인건비 계상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이런 총 인건비 계상률을 연평균 130% 이내에서 관리한다. 네, 물론 연구 근접 지원 인력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 대학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이 이제 정부 출연 기관에선 해당 연도였지만 이제 대학은 해당 월입니다. 이제 월 단위에 발생하는 어떤 금액을 월급여로 나눈 것을 인건비 계상률로 보고요. 그래서 월 평균 10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정부 출연이 연구기관이나 어떤 대학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학교에 소속된 이제 교원분들 아니면은 어떤 공무원분들 이분들은 현금으로 이제 계상을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기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경우에는 대학의 사용 기준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계상하실 때 인건비 계상률의 기준이 이제 해당 월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해당 월에 어떤 지급하는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나누어서 월별로 100%가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 출연기관이나 대학처럼 무조건 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현금 계상 가능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에서 이제 이 과제를 위해서 신규 채용과 신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또는 이제 쭉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등의 몇 가지가 있으므로 이제 해당되는 우리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유심히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상 한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리기관이 이제 연구개발비 중에서 현금의 50% 이내에서 이제 현금 인건비를 계상한다.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건비 유제 요 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모든 4개의 기관 형태별로 동일하게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참여 연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참여 연구원이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경우, 이제 외부 이제 다른 회사나 다른 대학에 소속된 경우, 아니면은 아예 그냥 프리랜서인 경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인건비는 지금 비영리나 네, 영리기관에서는 이제 별다른 언급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부 출연 기관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인건비를 관리하실 때 그 해당 월에 연구비에서 학생한테 지급하는 그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학사의 경우에는 100만 원, 석사 180, 박사 250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계산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리고 학생들은 또 뭐 월 단위 이제 산출을 하셔서 연구 참여 확약서를 이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을 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총 인건비 계상률 산정하는 기준도 한번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영리기관에 어떤 멘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영리기관 같은 경우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 이제 현물로 이제 계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과제 시작 전부터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비에 대해서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단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시작일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 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괄호 속에 있는 지금 요 말을 한번 그냥 쉽게 해석을 해보면 현물로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때 지금 과제 지금 시행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전에 구입을 했거나 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연구시설 장비를 이제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 현물로 이제 계상은 가능하지만 원래 그 구입가를 초과해서 이제 계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 밑에는 네, 연구 인프라 조성으로도 뭐 현물이 계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영리기관은 현물로 계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연구 활동비에서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아까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참여 연구자와 어떤 동일한 부서의 정부 지령 기관에서는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시면 안 되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같은 연구실에 소속된 자한테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실을 최소 부서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 정부 주련 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개발 과제에서 이 비용을 다 모아서 통합금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고 비영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 용도 중에 기술 도입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면서 현물로 계상하실 수 있고 이것도 아까 장비와 마찬가지로 너무 이전에 도입하신 기술이 아닌 이제 시작이 2년 이내에 네, 그런 기술 도입비 네, 관련해서 현물로 계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제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이제 계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여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이제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연구실 냉난방, 청결을 한 환경을 위한 유지 비용은 이제 반드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을 하신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용 기준 별지서식 3호에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협약할 때 반드시 작성하셔서 계획서에 이제 붙이셔야 한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기준 간접비입니다. 네.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시 비율에 맞게 간접비를 산정하셔서 계상을 하시면 되고요. 정부 출연 기관이나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간접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별도 계정으로 이제 이체하시거나 아니면 계정 대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피해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 장비 안에서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를 계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비영리 기관은 뭐 정부 출연 기관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개발 기간 내에만 이 간접비를 사용하시는 거고,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 만약에 계상하실 필요가 있다라면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연구개발비 계산 기준을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계상하고 우리가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지급을 받게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이제 아마 모든 기관이 이 관리를 다 통합 이지바로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비 개발, 뭐 연구개발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이 이지바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모두 대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비가 지급되는 그런 방식은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괄 지급의 경우가 있고 건별 지급의 경우가 있는데 일괄 지급은 말 그대로 이제 일시불이나 이제 협약에서 어떤 요 날짜에 분할해서 지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 건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지급 신청을 하면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별 지급 유형은 이제 이지바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별과 일과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기업이거나 또는 어떤 이영리법인 중에서 연구비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은 저희가 건별 지급 기관인 것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기관이 이제 통합 이지바로에 그런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지급을 하면 통합 이지바로에서는 또 이제 기관별로 이제 어떤 주관 기관이 이제 수립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다 연구 기관별로 배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위탁 연구 개발비가 조금 이 주관 기관이 일괄인지 건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급이 되는 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부담 연구 개발비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이지바로 가상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비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행기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실제로 이지바로로 이제 문의를 주실 수 있고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카드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연구개발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은 네 번째로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3시 10분에 시작했죠. 그래서 가능한 4시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각 수행기관에는 연구기관장님, 또 회계감사부서장님이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연구비에 대한 사용이 어떤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연구 책임자분, 그리고 연구비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아무래도 연구 책임자분일 거예요. 이 직접비 중에서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반드시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연구 책임자는 어떤 연구수당 이런 지급의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도 수립해서 배부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는 이제 개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번 항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어요. 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체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고 이제 어떤 이런 항목은 반드시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를 관리하실 때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가이아.go.kr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이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지바로와 RCMS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지바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괄 지급 유형 또 건별 지급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계좌이체를 만약에 내가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일괄 지급 유형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제 집행 등록을 마치셔야 하고요. 건별 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집행을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거래처로 계좌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일괄 지급 유형 기관에서는 이제 연구비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스템에 집행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건별 지급 기간은 결제 날부터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시스템에 집행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개발비를 이제 관리하실 때 증빙 자료 보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빙 자료는 연구 개발 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을 해주시고 이 증명 자료가 만약에 어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전자화된 문서일 경우에는 굳이 종이로 출력을 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이 연구 수행 기관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과제를 시작했는데 아직 연구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4번 이제 규정에 따라서 연구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제 실제로 연구비를 사용하셔야 되죠. 근데 연구비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자체 재원의 의미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또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개인 카드로 사용하신 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연구를 수행하시다 보면 연구개발 계획 당시에 수립한 계획보다 조금 더 이 항목별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인건비부터 뭐 간접비까지 다 증액이 가능한데 딱 한 가지 연구수당은 증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수당은 반드시 이제 계상한 금액보다 이제 증액이 불가하다. 이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리기관이 만약에 현금으로 이제 계상한 인건비가 감액되거나 증액된다 할 때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고, 어떤 연구시설 장비비, 이제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계획과 다른 것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 또는 계획한 거를 이제 사지 않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비는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간접비도 이 단계 협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단계 연구개발 기간 동안 간접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총액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목과 이제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 사항 외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뭐 연구개발비가 변경이 될 때도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이제 이월하시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연구개발비가 변경될 때도 당연히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 이제 협약 변경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 협약 변경 방법에 보시면 전문기관 승인이 있고 이제 아래 세 개 항목은 전문기관 통보가 있어요. 이제 전문기관 승인은 이제 말 그대로 공문 처리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거고, 전문기관 통보는 이제 시스템의 어떤 변경 사항을 입력을 하는 것으로 이거를 전문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협약 변경, 이제 전문기관 승인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연구 책임자 변경부터 위탁 연구개발비 이제 20% 이상 증액까지는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이제 연구기관에서 우리 카이아 R&D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지바로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지바로 전송은 이 과제 담당자분 저희 진흥원 간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전문기관 통보 이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도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지바로 시스템 기관이 그냥 바로 변경하시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원 변경이나 어떤 예산 항목 변경하실 때에는 직접 연구기관이 이지바로에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참여 연구원 변경할 때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바로에 바로 반영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상시 점검이라는 내용이 이제 혁신법 제정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기 협약과도 이제 내용이 물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 동안 연구를 쭉 진행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을 이제 위반해서 이제 고의가 아니고 이제 모르고 위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위탁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제 연구 시작일부터 3개월 단위로 이제 좀 연락이 가시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잘못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검의 차원에서 이제 상시 점검의 차원에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 컨설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연락을 혹시 받으셔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서 볼 내용은 이제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은 이제 연구기간 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어떤 보고서 발관, 평가 관련된 비용, 정산 수수료, 그리고 연구수당, 그리고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신 금액들은 사용 실적 보고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신 점 인지하고 계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 어떤 그 관리 계좌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는 이제 정부 지원금 이자의 사용 용도로는 대부분은 연구개발 과제에 이제 산입을 해서 다시 연구개발비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쓰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지분율을 곱해서 반납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이제 정산 과정인데요. 연구개발비 정산은 크게 이제 5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하신 내역을 다 이지바로에 등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과제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3개월,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 위탁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 이지바로를 통해서 연구기관으로 정산 결과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예, 정산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산 회수 대상 금액의 현금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 어, 이제 수행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으신 이제 직접비 사용 잔액, 그리고 이제 사용 기준을 위반해서 사용하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비 집행 비율이 저조한 경우에 이제 그 초과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이거 비영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협약된 경우 이제 간접비 사용 잔액, 그리고 이런 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이 부분은 이제 현금에 대해서 정부 지분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 현금으로 된 연구 개발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의 비율을 곱해서 이제 전체 현금 회수액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주의하실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이만큼의 현물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다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은 금액도 현물로 부담하셨지만 이거는 현금으로 회수가 된다는 점을 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회수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산 회수금을 이제 기관에서 전문 기관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연구기관은 2개월 이내에 지정된 가상 계좌로 정산 회수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는요, 네,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사례 한 6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자분들 좀 실무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좋게 어떤 그림과 관계도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기관 운영비로 좀 유용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부당 집행 사례이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최근 어떤 부실학회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학회가 혹시 부실학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은 아마 중소중견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청년 고용 3종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현금, 현물 부담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